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굉장히 지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버렸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정고점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춤하고 있고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는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각축전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네. 어제 살짝 눌렸잖아요. 오늘 다시금 그 힘이 좀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눌리는 건 수급이 따라주고 있지 않다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또 전기전자 섹터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이나 낸드 섹터는 또 따로 선방해서 그 섹터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 가지 보면 오늘 뭐 K조선도 있고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종목을 위주로 좀 튀고 있는 흐름들이 그나마 시장에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결국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갑니다. 과연 그런 양상이 우리 시장에도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또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굉장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 싱크풀, AI를 통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표현되는 이 싱크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원의 크기나 색깔의 짙은, 옅은 정도가 계속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1시간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고 어느 업종이 갈까, 어느 종목들이 갈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사료주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료주가 관심도 많이 받고 상승률도 높습니다. 짙은 빨간색을 보시면 아시겠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항을 다시 한번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데사항, 예전에 한번 떠오르셨죠?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 대표적인 항구인데 여기를 공격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출판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출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종목들이 있어서 조금의 엇갈린 양상. 그래도 일단은 좀 과열권이 지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HBM이나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요즘 워낙 좋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고 영풍그룹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어제 영풍과 MBK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38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수요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수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더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달러대까지 주가가 진입하려는 시도 시간 문제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시총도 애플의 시총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TSMC도 간밤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은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출발하면서 상승 출발, 어제에 이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버렸고요. 삼성전자 어제 SK하이닉스보다 상승력이 더 높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꼬꾸라졌고 SK하이닉스발,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HBM 쪽에 관련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작용이 되면서 SK하이닉스향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C랩 같은 경우에는 AI 영상 분석 기업인데 이 플랫폼이 구축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메모리, 이 반도체를 유통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거든요. 오늘 8%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D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잖아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그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4% 강세네요.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HMA하고 좀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CMP 공정이라고 해서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왜 적층으로 쭉 쌓는 건데 CMP 공정 같은 경우에는 D램을 평평하게 하면서 이 반도체 칩의 두께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런 공정이거든요. 그런 관련 기업을 한다, 관련 산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6% 상승, YC캠은 대표적인 유리기판, 꿈의 반도체, 어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오늘 시장에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테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주들을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미국의 소형 원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글이 AI 전력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SMR을 운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스 파워라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30년까지 첫 SMR을 가동을 해서 총 6개에서 7개 정도의 소형 원전에서 500메가와트 시에 이 전력을 공급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글은 어쨌든 AI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HBM, GPU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고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고 있죠.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을 어쨌든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쪽으로 시선을 쏠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본격적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동안 체코 원전 수준 이후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대형 원전, 우리가 수주하고 체코나 이런 필리핀 쪽에서 이야기 나온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훨씬 더 좁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대신에 밀도가 높은 우라늄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약간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관련된 기술들, 조금 더 밀도를 집약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낸다면 투자의 힌트도 저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거 한 판에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관련주도 우리 기술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계측, 제어하는 그런 서비스 기술을 또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우리 6%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인 원전주 하면 대형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 가깝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겠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기업인데 무엇보다도 UAE 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그런 계약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3%대 강세, 한전산업과 우진 엔텍도 2에서 3% 상승하면서 원전주의 흐름들 오늘 양호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가장 관심이 많이 들끓었던 싱크프로에서 보셨던 사료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잠시 잊고 있으셨을 텐데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고요.
관련된 종목이 오랜만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난 7일 이후에 오데사 지역을 5차례 계속해서 연달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데사항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뉴스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데사항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각축전. 왜 여기가 중요하냐? 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수출되는 또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는 것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이 그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고 이제 지지부진한 전쟁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러시아가 오데사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공격들을 펼치고 있고요. 결국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틀어막아서 식량을 무기하겠다. 이런 의도가 또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모멘텀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료 관련 종목들 흐름 볼까요? 네, 사료 관련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료 판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산업, 오늘 상한가 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그 부분에서 관련주로 묶이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생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10% 급등하면서 관련주의 흠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거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를 입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20% 급등하면서 사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일사료 17% 급등, 신송홀딩스 여기는 이제 간장, 된장 만드는 신송그룹의 하나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관이 돼 있긴 좀 나와는 있네요. 12%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 급등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위로 갈수록 조금 더 고점을 지켜 올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종목 진단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파트너님과 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파트너님께서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친절하게도 답변해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살펴봐야 될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파트너님께서 네. 지난달 말쯤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트를 최근 추이를 보니까요. 정말 그대로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똑같이 찍고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도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네. 테슬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가 많이 먹이로 노리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그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해서 손절이 나오면서 또 위로 또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거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테슬라 차트 제가 6월 25일자로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25일자예요. 자, 6월 25일자를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역회된 숄더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아랫머리를 완성을 한 후에 오른쪽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에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입니다. 자, 이건 저녁 방송에서 나오면서도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 차트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두 군데 저항선이 있습니다. 일봉상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2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건수가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몇 조씩 났습니다. 자, 그 가운데 헤지펀드를 또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일론 머스크가 저격을 했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진짜 테슬라를 공매도를 때린 거야? 나를 그만 괴롭혀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청산을 하고 주식을 사들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271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왔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밑에 있는 처음에 저항선을 못 뚫다가 그 라인들, 요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테슬라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점 라인을 다시 찍었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라간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조정을 주면서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제가 9월 27일 날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빠지면 M자형 차트를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M자형 차트냐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 이제 공부하실 때 지지선에서 고점까지 내려오고 나서 밑에 지지선 라인까지 다시 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M자형으로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저항선을 찍고 어떻게 됐을까요? 쭉 빠지면서 이렇게 M자형 차트를 현재 완성을 한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현재 N자 구간 8라인을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170불을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 시에 어디에서 한번 지금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되냐면 227.9불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 170불을 찍으러 내려갈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나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하방 압력을 받으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밴드를 정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테슬라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테슬라의 주가 추이와 너무나도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2차 전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좀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좀 안 되고요. 라이콘 같은 그런 종목들도 저항선 찍고 쭉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92,700원 라인 요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요 추세 저항선을 제가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저항선이냐면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내려올 경우에 조정 시 밑에 있는 연두색 추세 지지선 라인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 83,300원. 그러니까 한 8만, 제 생각에는 88,800원서부터 매수를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고 현재 그림상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 93,700원 라인을 뚫게 될 경우에 역회전 숄더 단계 오른쪽 팔라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04,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면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41만 원에 한번 매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목표는 그때 제가 이거 잡았을 때도 1차 목표는 44만 원대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못 뚫고 있다가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저항선을 찍지 않았었지만 찍고 나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주가는 31만 9,500원 라인에 내려와 있는데요. 요 라인은 과거 라인을 보면 이 저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 추세 라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 라인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 위에서는 지선 작용으로 많이 작용을 했으니까 현 시점부터는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셔도 손절 8% 걸고 매수를 보셔도 되는 라인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조금이라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주시하시라는 라인이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 했냐면 일봉상 추세 지지선 이 저점 일봉 최저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찍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왔죠. 또 원인 있는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34만 8천 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이에요. 이 라인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좋겠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라인 그 일봉 라인들을 보면 고점 라인들 이 삼각수렴 구간 그 상단 구간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되고 뚫려도 밑에 있는 계속 지지를 했던 33만 5천 원 라인이 지지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다가가셔도 좋은 포스코홀딩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도 한번 매수를 드렸어요.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었냐면 35만 원까지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려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한번 창출해 드렸던 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이 일봉 지지선 위에서는 또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 흐름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인이 지금 깨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하나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점 라인하고 되게 연결이 된 이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라인들을 지지를 했을 때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만 2천 원 라인 지금 지지선 라인 35만 2천 원 지지선 라인을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시점부터 밑에 있는 33만 7천 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테슬라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4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 구간을 해소하게 된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매수 타점 같은 거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지만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종목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업황 자체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네. 와 정말 상승 추세 무섭습니다. 네, 상승 네. 추세 무섭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네. 제 마켓나우 이후에 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삼각수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저항선을 살짝 뚫었을 때 네. 이제 반도체 올라간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아. 그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침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엔비디아 어디를 말씀을 드렸는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엔비디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라인들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일봉상 최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와서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저는 반도체 관련주 그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던 그런 형국이 나왔었는데 제가 마켓나우 이브에 나와서 이날이죠.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마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지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렸었죠.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던 그 그림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항선을 저는 말씀을 드렸죠. 뚫고 올라가면 위에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140불 저항이에요. 엔비디아 이 140불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하고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위에 있는 이 140불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고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어요. 그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도 봐도 계속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 밑에서도 저항선 역할 뚫고 올라가야지만 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났던 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140불이 오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제가 매수를 드렸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140불까지 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거 또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엔비디아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갈 거냐일 네. 것 같아요. 네,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물론 뭐 그 HBM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에 좀 지금 1위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맞아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이 현재 구간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자,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어제도 그렇고 이 저항선을 찍고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과거 라인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된 그 라인입니다. 자,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지금 딱 찍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라서 일단은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되는 게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정확히 28,300원이고요.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68,100원 라인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8,1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지 위에 계신 분들, 위에 매수 잡으셨던, 물리셨던 분들이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일단은 또 만기도, 옵션 만기도 많이 남았으니까 옵션 만기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자, 하방을, 여기 있는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더 올라가야지만 그 하방 풋옵션을 더 청산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하나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월 3일 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공변 앵커님도 이거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지금 화살표 그은 라인이 17만 원 중반대에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매수를 어디에 드렸냐면 밑에 15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5만 3천 원 라인을 딱 한 틱 더 밑에까지 찍고 반등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드렸을 때, 저 전문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계속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15만 3천 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지지선 라인들 지나가는 그 추세 지지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가격이 19만 9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현재 25% 이상의 수익 구간을 제가 SK하이닉스 수익을 창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 계속 말씀을 드리죠. 20만 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미 반도체를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마켓나우 2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한 요 라인을 한번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고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자의 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간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쪽 메이저의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추세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자, 크게 조정이 나와도 밑에 있는 라인 95,500원 라인이 큰 지지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단기 추세 라인으로도 하나 그어서 여러분들 매수점을 하나 잡아드려도 밑에 있는 라인이 10만 500원 라인이니까, 10만 5천 원 라인이니까 네. 저 라인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나중에 한번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14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삼성전자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SK하이닉스나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그 반도체 소재 공정들 그런 종목들도 같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최근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자, 오늘 공략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네.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 저음료 싫어하고요.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조정이 나오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을 핵시설과 아니면 그 석유 관련 네, 시설을 정밀시설들. 네. 정밀 폭격할지 그게 또 궁금증이 있으면서 폭격을 한번 이루어지면 또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가 관련주 중앙 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유가가 반등할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와 연동돼서 좀 궁금한 게 네. 가격을 너무 잘 잡으셔서 네. 밴드를 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지금 네.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시점이니까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앙 에너비스 그래프를 저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6월달 최고점에서 그대로 추세선을 이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추세선을 그었는데 어떠세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화살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 지지선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지선 라인들 그 말씀을 드릴 때 STX 그린 로지스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매수를 드려서 50% 이상의 또 수익을 드렸던 그 기억도 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과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다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매수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혹시나 설마 내려오면 찍을 라인이 21,500원 라인이고요. 내일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 21,300
원 정도 되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21,400원서부터 21,600원서부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21,600원서부터 밑에 있는 21,400원, 300원까지는 매수를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21,1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추세선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좀 더 격화를 되거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위에 있는 저항선 배럴당 81불 라인을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게 된다면 중앙 에너비스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잡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 댓글 하나가 올라와서 이것만 잠깐 짚을게요. 네네. 중앙 에너비스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흥구석유 네.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같이 반등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같이 반등하는 네. 경우고요. 네. 자, 흥구석유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흥구석유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4만 3천 원 이하에서 언제나 매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서부터는 매도 전략으로 50%는 저희 현재 매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2만 원서부터. 자, 그래서 2만 3천 원까지 60% 수익 라인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이라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6,400원, 16,350원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저하고 그려놓으시는데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들이니까 한번 찍을 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진영님 계속 감사하다고 또 답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조태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피벗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벗은 원래 회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기 상황이나 물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할 때 쓰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데요.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인하해 경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다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피벗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이 바뀌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정책 전환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정책에서의 피벗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기준금리 정책의 변화처럼 말이죠. 오늘은 경제 정책에서 피벗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경제 정보와 용어를 알고 싶으시면 앞으로도 이데일리 TV를 시청해주세요. 자,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 권서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과 오늘 나눌 이야기가 또 고려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앵커로 왔는데 그 전에 이야기하신 인사이트에서 얘기해 주신 걸 다 봤어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제 또 어쨌든 뭔가 분기점이 되는
하나의 또 네, 시기가 맞습니다. 지나갔습니다. MBK 파트너스 이제 공개 매수가 끝이 났잖아요. 네. 어제 뭐 저도 기사들 찾아보고 이 여론들을 좀 보니까 약간 MBK 쪽으로 승기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은 17일 날 결과를 공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이게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빨리 미리 냈군요. 발표를 했어요. 네. 5.34%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처음에 MBK가 이거를 시작할 때 최소 7%가 넘어야 매수를 하겠다고 그쵸, 했었고 근데 이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그 최소 7%가 안 됐어요. 수량을 네. 없앴거든요. 5.몇%밖에 그쵸. 안 됐잖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7%가 좀 넘어야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5.3% 지분 확보한 것으로도 어쨌든 승기를 잡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네. 일단 영풍이 33.13% 지분 보유하고 있고 MBK 측이 이번에 이제 5.34% 지분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러면 두 지분 합치면 38.47 38%대. 네,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목표한 바에는 못 미치긴 했는데 사실 고려아연 측은 거봐 너희들이 목표했던 10%는 못 미쳤잖아. 이거는 됐잖아. 두고 봐야 네. 돼. 뭐 이러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뭐 영풍에서는 이거 해볼만 하다. 이제는 이제 의결권 싸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확보한 건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 자체로는 50%를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영풍하고 MBK 합산 지분율이 지금 38.47%잖아요. 최윤범 회장 일가가 15.64%를 갖고 있고 이제 우리가 백기사라고 우호 지분을 분류하고 있는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현대차나, 현대차 그리고 한화 이런 한화. 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6.4%예요. 네. 그리고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그쵸. 영풍정밀에 1.85. 대해서도 네. 양쪽이 다 공개 매수를 했었는데 840주 정도밖에 이제 시청을 안 해서 이건 이제 실패한 MBK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영풍정밀의 1.85%는 최회장 일가가 가져가는 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최회장 일가가 33.89% 정도가 33.9 돼요.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모 회장 측도 베인캐피탈하고 같이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데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23일까지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다음 주까지. 이건 사실은 이제 목표 수량은 20%였고 그 중에 2.5%는 베인캐피탈이 이제 사는 거고 17.5%를 고려아연이 사는 건데 이거는 사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물량을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질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결권이 자사주 없는 거죠. 소각을 하면 이 고려아연 쪽 지분도 늘어나지만 저쪽 영풍 쪽도 지분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분율 자체는 같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모수가 거예요. 줄어드니까 네. 퍼센테이지는 늘어날 그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베인캐피털이 최대 물량인 2.5%를 가져온다고 치면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최 회장 측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인데 그거를 합쳐도 36.39%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양쪽 지분 차이가 2%포인트 정도 나는 건데 이게 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소각하고 나서 나면.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대략 뭐 MBK하고 영풍 측은 한 45%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수축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최 회장 최윤범 측에서는 회장 한 42%대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영풍하고 MBK 연합이 계속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최근 2년간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참석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만 의결권 확보해도 표대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승기 잡은 거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지분율보다 자사주 소각하고 났을 때의 그 실제 지분율 차이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아까 뭐 영풍정밀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영풍정밀은 결국에는 실패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공개 매수에 나서는데 사실 MBK는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이었고 이제 최 회장 측은 3만 5천 더 원으로 올렸잖아요.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풍정밀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 회장 측의 3만 5천 원에 그쵸. 응하는 네.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고 그래서 830주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그거에 들어간 비용이 대략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 네. 굉장히 이제 그 MBK 입장에서 보면 작은 금액인데 소액이죠. 네. 어쨌든 MBK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풍정밀 이제 실패해도 그거 어차피 1.85밖에 안 되잖아라는 이런 이제 시각이라서 그거에서 크게 개의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 안 올렸군요. 그렇죠. 이제 이쪽은. 일단 MBK 영풍정밀의 기존 주주 중에 최대 주주는 71가였었어요. 최모 회장의 일가였고 한 35%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1.85%는 이제 최 회장 측 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 공개 매수가는 어쨌든 영풍정밀 쪽은 일단은
뭐 최 회장 쪽으로 갔지만 뭐 그게 크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MBK 측에 응한 지분이 5%가 좀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MBK 측의 공개 매수가 83만 원이었고 이제 고려아연이 막판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네. 89만 원이라서 6만 원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당 6만 원 차이가 나는 거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당연히 거. 비싸게 주고 공개 매수 넘기는 그쵸. 게 낫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텐데. 사실 네. 지금 이제 경기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대략 한 40만 원, 50만 원대에서 쭉 올라서 네. 지금 뭐 80만 80만 원까지 원대까지 갔잖아요. 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경유권 분쟁이 끝나면 고려아연 주가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높았고 그쵸. 그러면 네.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실제로 이제 매도 차익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쵸. 어디든 이제 응하는 게 팔아야 맞는데 되는데. 뭐 MBK하고 영풍 쪽에 응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쪽 네, 고려아연 쪽에 그렇죠. 보면 이제 배당소득세를 의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됐고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여기는 증권거래소를 또 별도로 내야 되고 여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고 증권거래소는 없었고 근데 또 이 소득세율이 조금 다른 데다가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국의 법인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어야 됐던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세 협약을 맺었냐 아니냐 그리고 해당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이 배당소득세인 15%보다 높냐 낮냐 막 이런 타율 것들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 따져봐서 이제 어디에 응하는 게 더 세후에 내가 손해질 금액이 많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을 텐데 그 결과 무조건 고려아연이 낫다 아니면 MBK가 낫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주주들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쵸. 이해관계가 계산기를 다 달랐을 텐데. 두들겨 봤을 거고 그 결과 이제 공개 매수에 청약을 했을 텐데 또 한 가지가 뭐 만약에 이제 세후에 손해지는 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고려아연 자사주 그쵸, 매수에는 그쵸. 조금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매수 가처분 이야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안분해서 청약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눠서. 그렇죠. MBK 쪽이 일부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자사주 맵이 일부 이렇게 나누어서 리스크 분산 해지하는 그렇죠. 건가요? 리스크 분산 차원인 거죠. 어. 그랬을 거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네. 선택을 해서 한 5.3% 정도를 이 영풍 MBK 쪽에 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다음 주까지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 계속 진행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또 이게 뭐 경영권이 누가 가져가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더 수익 많이 주는 대로 공개 매수 해버리자 이런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도 높고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네. 양도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낮거든요, 세율이. 근데 문제는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니까 이건 이길 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에 어느 정도 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뭔가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고 고려아연이 애초에 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거는 MBK하고 영풍의 이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 되게 네, 컸었거든요. 근데 최은범 회장이 본인 돈으로 본인이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돈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고려아연이 차입을 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결국 소각하기로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 해도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고스란히 최 회장 측 경영권으로 인정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 자사주 매입에 어느 정도 공개 매수가 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않을 것 거거든요.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MBK가 승기는 우리한테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거는 우리한테 넘어왔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응원하는 이 고려아연 쪽을 응원하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그쵸. 베팅을 너무 많이 하고 어쨌든 돈을 끌어와서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근데 이게 더 갔을 때 배임 가능성도 뭐 MBK 측에서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그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MBK가 계속 이제 사법 쪽, 그러니까 법조 쪽으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어저께 그 소감문 같은 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중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 영풍과 MBK가 이 공개 매수 시작했을 때 그때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그쵸. 냈고 한번 냈죠. 법원은 사실 고려아연 편을 들어줬잖아요. 기각했죠.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근거로 자사주 매입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섰을 때는 또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 건데 MBK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개 매수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네. 냈어요. 근데 아직 법원의 결론이 나오지는 그게 않았는데 언제 나오죠? 공개 매수가 지금 23일에 끝나니까 아마 24일 그 다음에 전에는 나오지 나오겠네요.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사실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하나가 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임 혐의로 이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하고 그러니까요. 이사들을 이제 고발했는데 그 위험성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사들도 어쨌든 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게 나중에 고려아연에 뭔가 해가 되는 이제 결정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에게도 돌아오니까.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형사 고발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의 이 진행 과정, 상황 이거에 따른 이제 뭐 좀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최은범 회장 측의 이사회에서도 약간의 뭐 분열이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더 해보면 생각의 고리를 넓혀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MBK 영풍 쪽으로 조금 더 승기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뭐 공개 매수, 고려한 공개 매수 모든 총 역량을 동원해서 뭐 막겠다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다음 수순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사회 장악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의결권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는 이사회 그리고 이제 주총을 열어서 이사회를 이제 장악하겠다는 건데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임시주총을 좀 통해서 이사회 장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11월에. 있긴 한데요. 결국 이제 이사회의 이사진을 얼마나 우리 편을 더 많이 확보해야죠. 심느냐. 네. 약간 이게 관건인 건데 뭐 이사회제 한 절반 정도를 확보하면 경영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고려아연 이사진이 보니까 13명이에요. 13명이요? 사내 이사가 그러니까 사회 이사가 7명이고 사내 이사 3명, 기타 비상무 이사가 3명이에요. 그래서 총 13명. 13명인데 지금 보면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다 이제 최은범 회장 최 회장 즉 쪽이고.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반기 보고서 이사회 결의사항을 좀 봤는데 장영진 고문만 반대 기권이 있고 나머지 다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거수기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네네. 이 사회이사 분들이 뭐 또 이 경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최은범 회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도 내고 막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심었겠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회의 멤버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제한이 있잖아요. 뭐 12명으로 한정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 안에서 그럼 뺏어와야 그죠. 되잖아요. 해임을 하고 신규 선임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쵸. 근데 해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12명이 최은범 회장 측의 이사다 그러면 13명을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규 아, 이사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 정관 때문에 MBK는 굉장히 쉬운 싸움을 할 수 있겠다. 그냥 숫자로 생각이 좀 드는 밀어붙이면 거죠.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를 해임하는 것보다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벽이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사 해임 같은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신규 이사 선임은 주총 보통 결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되고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MBK 입장에서는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 출석한 주주의 과반 확보하는 거는 쉬운 그쵸, 일이라 네. 뭐 일도 아닌 일이라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임시주총 열어서 만약에 표 대결로 붙인다 그러면 이쪽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분류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LG화학, 뭐 현대차, 한화 이런 한화. 데들이 과연 최 회장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 아직 입장은 안 내놓고 이것도 있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확실한 우호 지분이라고 아직은 잘 모르는 그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MBK는 확실하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국민연금 이슈도 있잖아요. 늘 이제 캐스팅 보트로 거론이 되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한 7.83%를 네네네. 9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얼마나 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23일 다 끝나보고 나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국민연금도 사실 지금 이게 너무 정치권 이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감해서 대부분 국민연금도 뭔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난감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약간 중립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MBK가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현 이사진으로 구성한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열자고 저쪽에서 이제 제안을 해왔을 때 엽시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12명이 최은범 회장 측 인사면 그쵸.
싫은데요? 이사회를. 이렇게 하면 이제 임시주총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법원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그 MBK 측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아마 법원에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걸 네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임시주총까지 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해도 최은범 회장이 과연 이대로 물러날 것이냐.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주총에서 사내에서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임기가 2026년 그러면- 3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된 상황이라 아. 이 최은범 회장을 만약에 해임하려면 이제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 전쟁이 상황이라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예. 그러니까 최 씨가 계속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최은범 회장이 이사회로 있고 이사회에 또 최은범 회장 측 이사도 있고 이러니까 온전히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면에서 이 경영권 싸움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흐르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고려아연 영풍 MBK 사태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권소연 센터장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루고는 있는데 뭐 양상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럼 어쨌든 전쟁을 이렇게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상처가 남기 마련이고 그럼 이사회 만약에 MBK 측에서 뭐 이사회를 장악했다. 진짜 13명 이사를 올려서 장악을 해버렸다고 해도 MBK 측도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려아연이 사실 신사업으로 최은범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뭐 트로이카 뭐 드라이브 이래가지고 추진해온 게 뭐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돈 많이 들어가는 드는 사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영풍이랑 갈등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영풍의 장영진 고문은 뭐 살살 해라. 너무 세게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였고 최은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사업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었고 이런 사업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상증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갈등이 좀 불거졌고 이랬던 건데 네. 지금 이 경영권 싸움을 하면서 고려아연이 사내 유봉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한다고 이제 공시한 거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쌓아둔 자기 자금이 7,46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5,700억 원을 어우, 공개 매수 자금으로 네. 쓰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개 매수에 얼마나 응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쓴 돈은 달라지긴 더 들어갈 수도 하겠지만 있죠. 네. 가뜩이나 돈 모자라서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내 유보하고 있는 돈도 공개 매수 자금으로 일단 썼고 그 자사주는 이제 소각하고 이러니까 이 고려아연이 이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MBK가 경영권을 잡아도 문제인 거고 MBK는 사실 경영권을 잡더라도 기존에 추진했던 신사업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 밸류 자체가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MBK 측이 일단 승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MBK 측의 이제 과제는 뭘까요? 어쨌든 여론은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네. 좋게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걱정인 건 어쨌든 사모펀드 쪽은 돈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아연 뭐 어쨌든 뭐 계속 사업 이어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돈 벌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그렇죠. 우려, 비판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렇게 이 경영권 문제에 뛰어들었을 때 대부분이 걱정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사모펀드는 어쨌든 간에 돈을 이제 지금 기업 밸류를 키워서 어딘가에 매각을 해서 그렇죠. 이제 매도 차익을 차익을 많이 얻어야 남기겠다는 되는 곳이기 건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안정, 뭐 고용 안정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건데 사실 어제 MBK가 공개 매수 마감하고 나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의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코멘트한 거에 네. 대한 갑론을박도 사실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뭐 MBK로서는 이제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워낙에 이게 정계 재계 이목이 집중됐던 네, 그렇죠. 이제 싸움이었고 실질적으로 고려에는 국가 기관 산업이 이제 소재 산업을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그렇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아연이 MBK가 경영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 구조조정 혹은 고용 불안 이런 거에 자본이 흘러나와서도 안 되고 기업 가치가 실제로 높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MBK 입장에서도 보면 테스트베드에 올려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생긴 지 한 20년이 지나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해왔는데 처음에 론스타 이런 데들 때문에
벌처펀드, 막 기업 사내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사모펀드 업계가 이거를 뭐 좀 개선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한계 기업, 돈이 필요한 기업, 그리고 조금 경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을 들어가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는 과정들, 그리고 구조조정 해가면서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사모펀드가 그런 데는 아니야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줬었는데 고려아연은 너무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MBK로 인해서 굳어진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좀 고민을 했던 거고 네. 그거를 MBK가 고려아연을 잘 경영해서 사모펀드가 그런 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미 너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좀 박혀 있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국가 기관 산업도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 경영을 했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측이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쭉 지켜봤을 때 보면 양측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 건넜다. 사실 영품과 최 회장 측의 갈등이 시작된 게 한 2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좁혀지려면 이제 진작에 좁혀졌을 수 있었던 건데 거기 이제 MBK라는 이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끼어들면서 팔이 더 커졌고 지금은 양측이 어떻게 화해하거나 이럴 만한 중재자도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아연과 영풍 MBK와 관련된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이슈가 나오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콘텐츠 등 이 카카오 핵심 사업이 대부분 부진하죠. 이 카카오는 과거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고속 성장을 구가했지만 사실 올해 수익성이 저조한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군살 빼기 중입니다. 최근 계열사를요 144개에서 123개까지 줄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이슈가 산적하다는 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카카오 법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 대주주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정부와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악재도 생겼습니다. 이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3년치 영업이익을 이 부분인데 이를 토해내야 할 판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 주가 반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강 작가님 한강 관련주 차고 넘친다 입니다. 자,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 자, 오늘은 예스24 빼고는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테마가 아주 세게 움직일 때는 한 번 이렇게 휘청이어서 속가내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관련주들이 왜 엮여 있는지를 일단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지금 우리 그 교보문고는 오프라인이고 뭐 교보문고도 인터넷 교보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한 서점으로 치면은 예스24, 그 다음에 알라딘, 그리고 인터넷 교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스24에서 1위부터 5위가 일단 다 이 한강 작가님입니다. 원래 10위까지도 다 한강 작가님이었는데 오늘 저 9위에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코리아 마켓 트렌드라고. 그래서 9위에 하나 들어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강 작가님이 원래 시인으로 데뷔했다가 그 다음 해에 소설가로 데뷔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데뷔했을 때는 다 시집이 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소설이 나오는데 3개의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문학동네. 자, 문학동네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그러니까 아예 그 한강 작가님이 출판한 적이 없는 출판사는 홍보할 게 없고 홍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노벨 문학상을 걸어놓고 예전에 역대 노벨 문학상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전자책 같은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회사라던가 민음사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동네는 자기네에서 출간한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벨위원회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초에 있었던 거. 이 인터뷰 뒤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다 피하셨어요. 아버님만 인터뷰하셨고. 여기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인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길 바랍니다라는 거를 딱 캐치한 거죠. 이 멘트를 했는데 마침 작별하지 않는다를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를 먼저 읽어라. 그래서 문학동네 출판사는 이렇게 서비스 점검은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점검인지 폭주해서 서비스 점검인지 모르겠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동네에서는 인터뷰를 따서 홍보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집이 나왔을 때 처음에 시집을 했던 문학과 지성입니다. 줄여서 문지라고 하죠. 문학과 지성에서는 이런 최초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노랑무늬 영원, 내 여자의 열매, 여수의 사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집을 포함하여 초창기 소설 여기를 문지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지성 또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회사는 창비입니다. 창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곳에서 출간을 여기 이제 문학과 지성에서 나온 그 책들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작가 비평이죠. 창작가 비평 줄여서 창비라고 하는데 창비에서 이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사실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는 거는 창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찾아오지 않는다를 그 인터뷰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문학동네에서는 그걸 밀고 있는 것이고 봐라. 한강 작가님이 직접 우리 걸 꽂아서 얘기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창비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거를 출간했으니 자, 우리 거를 봐라. 뭐 어쨌든 3사가 다 좋죠. 지금 창작가 비평, 문학과 지성, 문학동네는 한강 작가님이 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출판사, 아까 전에 우리 서점주들이 갖고 있고 출판사는 뭐 삼성 출판사라든가 이런 지금 이 출판사랑 연관 없는 것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스24 같은 서점주가 가고 있지만 이 출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쁘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님이 계신 여기서 바로 인터뷰가 다 이루어진. 자, 이거 뭐 주식 매매도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매매를 이런 데서 앉아서 한다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자리랑 새소리만 들리고 여기서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버님이 여기서 집필하시고 아버님도 소설가시고 여기서 인터뷰를 하셨죠. 우리 딸 거는 전부 다 좋은 작품이다. 뭐 지금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전치할 수 있겠느냐. 이 인터뷰 다 여기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배들도 양성을 하시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출판업계가
이번에 조금 바람이 불어서 좀 괜찮아질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출판업계가 어렵다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일단 1946년부터 2023년까지 신간 발행 종수, 그러니까 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 형태의 출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발행 종수 총수가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였는데 다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보면은 2.8%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간 발행 종수입니다. 종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전년에 6만 1,181종이었는데 2023년에 6만 2,865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발행 종수는 늘었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발행 부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냐면 종이책이기 때문에. 이게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하던 시절에는 거의 3만 부가량으로 치솟았죠, 연.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3분의 1 토막 났네요. 연간 10,000부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신간 발행 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류는 늘었는데 전체 부수가 줄어버리는 2022년에 비해서도 3.7% 감소하고요. 네, 발행 부수는 이게 그래서 종이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쩔 수가 없겠죠. 종이책을 안 읽고 전자책을 읽고 이러니까. 출판사 수는 많이 늘었네요. 46년부터 23년까지 거의 그 70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지 9만 개 육박하네요. 네, 정확한 수치는 7만 9천 개 정도로 2022년에 대비해서도 5.1% 늘었습니다. 자, 출판사 숫자는 늘고 있고요. 자, 출판업계가 어렵다 하지만 숫자는 늘었습니다. 실제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정가. 뭐 이것도 말이 많죠. 뭐 도서 정가제를 해야 되느니 책값이 제대로 못 받느니. 책값이 미미하지만 오르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2014년부터 10년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 권당 평균 가격이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2022년에 17,869원이었는데 2023년에 18,633원으로 4.3% 올랐습니다. 뭐 이게 또 출판업계 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년 내 최고 가격이다. 자, 도서 종수, 번역 도서 종수입니다. 외국 책들이죠. 외국 책들이 번역돼서 오는 종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2022년도 대비하면 2.3% 일단 늘었고요. 번역 도수 종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조금 다 모든 산업이 그랬죠. 자, 그래서 단행본 출간하는 이 출판사들의 매출액이 쫙 나와 있는데 21개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문학동네 그리고 창작가 비평이죠. 그다음에 문학과 지성은 보이지가 않고요. 아까 전에 말한 민음사 여기서 라이브를 진행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3명을 예상했는데 다 틀리고 한강 작가님이 받아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해외 팀 말고 국내 팀을 모시자 이러면서 마무리됐고 조회수가 한 30-40만 원 찍혔습니다. 그 영상이. 민음사도 뭐 역대 그 노벨상 수상한 작품들을 많이 여기서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 한강 작가님이 민음사를 통해서 낸 작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자, 문학동네 2.5% 줄었고 창비도 12.6% 매출액이 줄었네요.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내신 부분이니까 좀 오를까 싶은데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문학동네 마이너스 44점이 나버렸네요. 창비 마이너스 38.1. 민음사는 38.1 올랐어요. 자, 근데 지금 창비랑 문학동네 이 지금 작가님이 내신 출판사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게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죠? 예림당은 무려 90% 났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이 안 좋아요. 이익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서점을 보겠습니다. 서점. 이게 지금까지 본 건 출판사고 이거 서점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얘네가 3대죠. 얘네가 3대고 교보문고는 매출액이 8.3% 늘었는데 예스24는 마이너스 0.1, 알라딘은 0.8 정도네요. 영품문고, 리브로가 있는데 위에 3개가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알라딘이 오히려 영업이익 크기가 큽니다. 지금 교보문고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네, 지금. 오히려 영업이익은 알라딘하고 예스24가 플러스입니다. 자, 교보문고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 마진이 안 좋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적자 상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죠. 새로운 아까 전자책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네이버 웹툰도 있고 리디, 키다리 스튜디오 쫙 있고요.
여기 이제 밀리의 서재 이런 거 나오죠. 문피아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3.4% 늘어 있는 상태고 네이버 웹툰도 37.4% 늘었고 이런 전자책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이 플랫폼이 바뀌었죠. 자, 영업이익입니다. 네이버 웹툰 증감률 0%고 밀리의 서재가 아주 좋습니다. 149.6. 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다 적자 유지라던가 마이너스 95.4인데 자, 여기서 수치상으로 밀리의 서재가 월등하죠. 자, 밀리의 서재 영업이익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149.6% 성장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괜찮다. 자, 이제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점주죠. 서점주에서 아까 예스24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1등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예스24가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강세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한세예스24 홀딩스는 요 예스24의 지주회사입니다. 자, 또 가볼까요? 이 두 개가 대장주였고 자, 다산네트워크스는 이제 창작가 비평 관련주입니다. 아까 창작가 비평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를 출간했다고 했잖아요. 그 창비라는 회사의 물류를 맡고 있는 회사를 다산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창비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의 서재죠. 아까 저기 전자책 플랫폼 관련주 중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탁월했던, 그렇죠? 이 회사가 밀리의 서재가 전자책 회사로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가 조금 이번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적은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다산네트워크스랑 같이 묶어서 창비 관련주입니다. 창비랑 컨텐츠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이 한강 작가님 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창비에서 출간했던 다른 작품을 지금 컨텐츠 공급을 해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자, 맥스트는 자회사에서 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를 엮였는데 밑에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진 않고 지금 약간 흐름이 좀 주저앉아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강한 흐름이 나와야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 회사들도 가고 있죠. 자, 무림페이퍼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백상지도 쓰이고 아트지도 쓰이는데 지금 종이 회사들도 난리가 났대요. 지금 종이가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150만 부 이렇게 가면은 백상지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림페이퍼, 무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소설에서 지금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흰에서 필요한 백상지를 무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재지로. 지금 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외국 사이트라 반영이 안 돼가지고 세하도 상한가에 진입했었죠. 한국재지예요. 한국재지도 지금 한강 작가님의 출판된 책의 주요 납품 업체입니다. 백상지 납품 업체로 엮여 있고요. 한국재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재지에 여기 아예 써져 있네요. 자, 이제 2위 하는 작품이죠, 지금. 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죠. 소년이 온다랑 채식주의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여기 채식주의자 거를 여기에 지금 마카롱이라는, 여기 마카롱을 아예 그려놨죠. 마카롱처럼 아주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채식주의자에 쓰였다는 거를 여기다 아예 저기다 박아놨죠. 그렇죠? 마카롱을 썼다. 저 마카롱 종이를 저기다 쓴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재지 거죠. 아까 세아라고 붙어 있던 거. 그리고 한솔재지 거는 한솔재지의 백상지 중에 클라우드. 이게 지금 한강 작가님 작품에 쓰였습니다. 책에 한솔재지의 클라우드가 쓰였다.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죠. 부기요. 부기요가 아까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부기요를 갖고 있는 회사고, 요게 리디북스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아직 한강 작가님께 안 깔려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부기요에서 요 토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토론의 활성화 뭐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밀리의 서재랑 부기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뭐 깔려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창비랑 계약을 한 밀리의 서재라던가 여기서 이제 토론 현장에서 토론이 일어나서 활성화될 거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전자책 관련주가 엮여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한강의 모습입니다. 캐논 카메라로 찍은 건데 달빛 무지개 분수쇼죠. 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이름도 한강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주중에는 한강 관련주를 매매하고 주말에는 한강 가서 한강책을 읽읍시다.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국채가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적인 자본 시장에 엄청난 경사가 난 거거든요. 오늘은 그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게 그 성과를 일군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서 저희 코너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고 수상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네, 예. 채권 시장에 그에 견줄 만한 예, 그런 예. 경사가 난 거고 네. 사실 이게 9일 우리가 쉴 때 한글날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들었던 순간 어떤 느낌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네. 새벽 5시에 발표가 났고요. 저 그 푸츠러셀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홈페이지를 봐라. 홈페이지에다 정말 올리는 거 봐라. 그 모르셨어요? 예. 어.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어. 홈페이지를 보고 예. 확인하는 순간 되게 막 기쁜 마음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지난 2년간 그 금융시장,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과 많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이 맺어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그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를 대신해서 네. 되게 어떤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우리나라의 그 윅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편입이 이 근시일에 와서 발표 그 근시일에 와서 한 내년 3월쯤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그 네. 감동의 눈물도 흘리셨다고. 예,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국채의 윅비 편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과성을 다해 오신 만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윅비는 세계 국채 지수로서 가장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서 일단은 윅비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약 그거는 뭐 정확히 그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75조 원 정도 네. 윅비 추종 자금이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패시브, 그 액티브 펀드들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을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특히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나라가 올랐다라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관련된 많은 정부의 정책들, 그다음에 특히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 투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재정 건전성은 이 국채를 담당하는 자 입장에서 네.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IR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건전 재정 건전성 부분이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수치, 뭐 재정 적자가 얼마다, 국가 부채가 얼마다, 이 수치도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또 하나 중점을 두는 것은 그 건전 재정, 그러니까 지출을 최소한 효율화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미래를 보면서 이어가겠다는 그 의지, 영어로 표현하면 뭐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그 높게 사고 있고요. 또 현 정부가 그 부분에서는 많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어필을 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번에요. 그 사수 끝에 성공을 한 네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고 그랬을 때 굉장히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예, 바쁜 행보를 보이셨는데 그동안 엄청난 또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에 맞아 떨어져야지 선진국 채권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니까 예, 좀 회상을 좀 쭉 해주시죠. 아, 예. 네. 일단은 저희가 크게 네 축의 개선을 제도 개선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 구조 개혁, 뭐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로 클리어와 클리어 스트림을 통한 국제 통합 계좌 개설, 그다음에 비과세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굉장히 규제적인 어떤 그런 제도였는데. 그거를 LEI,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법인의 여건인 LEI로 개선한 이 네 가지가 큰 어떤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제도 개선이 딱 해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그것이 안정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잘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그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다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설명한 게 주요했고 그다음에 윅비 편입은 그 푸츠러셀에서 글로벌 윅비를 추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고 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시장 조사하는군요. 그 시장- 신뢰도 조사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정성적이고 또한 누가 서베이 대상인지는 정보가 안 알려져 그럼 있습니다. 비밀리에도 진행이 컨피덴셜입니다. 되는 거예요. 예,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윅비의 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들을 저희 나름대로 추리고 네. 뭐 다 말 수 있겠죠. 추리고 그 기관 저 자부하는 게 그 기관 거의 다 만났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주요했던 점은 그 몇십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개 정도 만나서 만났습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바를. 예. 그러니까 이게 윅비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편입 그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저희가 일련의 그 정리된 표를 네, 네. 피디님이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 국채 발행 잔액 얼마 이상, 신용 등급 얼마 이상, 뭐 그리고 시장 접근성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웬만하게 다 해냈다. 이렇게 좀 느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정량 요건은 예. 국채 발행 잔액이 500억 불 이상, 그다음에 신용 등급은 평균 이제 더블 A, 지금 나오네요. 예, 예. 더블 A 이상. 뭐 이건 정량 조건은 우리는 이미 옛날에 옛날에 다 만족을 한 상황이고요. 예. 좀 쟁점은 이제 시장 접근성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시장 접근성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원이었는데 투로 그거 간 예, 거죠? 원이 더 낮은 거고 예. 투로 그러니까 윅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가 되어야 되고 정량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접근성이 이번에 투로 올라온과 동시에 푸츠러스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네. 내년 11월로 날짜를 딱 정해서 네. 그날 편입된다고 발표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6월 국제 통합 계좌 같은 경우에도 6월에 개통이 됐고, 네, 예.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서 선진국 국제 클럽에 이제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재테크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사실 간혹 이제 채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채권 시장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예, 그리고 자본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주식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드릴 건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우선은 해외 자금의 유입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70조, 한 75조가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윗비 굴리는 자금 보니까 4천조 되다 보니까 뭐 9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90조로 예측하는 네, 기관도 있습니다. 네, 예. 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이게 효과라 때문에 윗비에 편입돼서 그거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액티브 자금, 기존에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윗비 편입에서 빠지지 않은 이상 그 자금은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자본시장을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볼 수 있으면은 뭐 변동이 있겠죠. 뭐 또 호재가 있으면 주식이 오르고 뭐 전쟁 같은 게 나면은 채권이 또 그렇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역할을 하니까, 하고 예. 그런 움직임을 이제 일정하다고 보면은 이 자본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을 합친 이 자본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이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식시장도 보다 안정되고 좀 주식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 즉 밸류업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 많은 또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좀 두둑하면은 또 마음 안정적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일도 뭐 취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신뢰도 받고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네, 예. 느껴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윗비에 편입되면은 이제 한 26개국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찾지 않은 건가요? 이제 윗비의 편입 비중은 예, 예. 26개국 뭐 주요국 다 들어가 있죠. 26개국의 국채 발행 잔액을 다 계산합니다. 각각. 예. 그 중에 물가채와 변동금리부와 1년 미만의 채권은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은 제외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푸치러스에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거. 즉 말 그대로 픽스드 인컴만 그야말로 네. 픽스드 인컴만 넣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변동금리를 발행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아서 현재 약 9위 정도 2.2%고요. 뭐 미국, 일본이 사실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요. 예. 그리고 윗비 추정 자금 추정이 이것도 추정이다만 약 2.5조 달러에서 약 한 3조 달러, 많게는 3조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게 3조 달러니까 한 네. 4천조 정도 되는 거죠. 4천조까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2.2%가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계 국채 발행 잔액이 계속 바뀌죠.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은 현재 발표한 2.2%라는 비율은 현재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 11월에 실제 편입될 때는 그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국채 발행 잔액이 각국의 국채 발행 잔액이 뭐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1에서 2.4 정도 %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금리 막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막 빠져나가고 막 근데 이제 금리 인하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호재로 읽히면서 주가 막 급등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 국채가 윗비에 편입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라고 기재부에서도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한 건지 그 이해관계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이게 그렇게 저희 생각은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게 일단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윗비를 추정하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 효과는 뭐 여러 기관에서 한 평균을 내면은 0.2 퍼센티지 포인트에서 0.6 퍼센티지 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밴드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생적인 변수나 시장 변동성에 의한 금리 변동 또는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처럼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금리 변동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렇죠. 내에서 들어와서 생기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리가 하향된다는 표현보다도 저는 안정된다는 표현을 되게 쓰고 싶고요. 하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저희가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예. 우리나라의 어떤 중립금리 자체가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일례로 10월 10일 아침에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고채 네, 금리가. 네. 이거 갖고 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 시장이 충분히 자금 유입이 예측 가능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 윗비가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서 있게 시장이 움직인다는 시장의 어떤 깊이가 있다는 전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실 텐데 금리 인하 효과가 네.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연간 최대 1조 한 1,00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예, 다 그 그렇고. 이자 비용은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데요. 네. 뭐 1조 뭐 얼마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국고채 금리라는 거는 뭐 많이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추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자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거는 그건 뭐 확실하고 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확실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제 금리 뭐 인하 이런 표현보다 금리 안정 예, 이렇게 예, 표현한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예,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이슈는 또 외환 시장의 안정 이거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슈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원 취지는 요게 더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바탕이 됐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이란 거는 뭐 제 네. 담당 그 소관 그 지수는 아닙니다만은 환율이란 거는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윗비 편입 효과 갖고 환율을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환율 안정에서 유기 편입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여러 가지 수출 수입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윗비의 편입을 추진했다. 이거는 조금 취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예. 다만 여전히 어쨌든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뭐 분명히 있다. 뭐 다른 요인에서 환율 자체는 움직이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느낄 때 그 한국의 자본시장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우리나라 보는 그 신뢰가 높아지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네. 보면은 또 우리 시장, 또 주시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예. 그럼 워낙 강세 이런 효과도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네. 조금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네. 판단하셔도 되고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워낙 강세 효과를 반드시 나타낸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것은 예, 예, 예. 조금 좀 시각이 좀 편협하지 않나 뭐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그런 효과도 좀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 예. 이제 윗비 편입되고 나서 그 유명한 인사분들을 다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예. 국가의 디폴트 위험이 낮춰진다. 외환시장 구조개혁 성과 이런 멘트를 또 하셨거든요. 네. 예, 디폴트 위험이라고 자 윗비 편입국은 기본적인 정량 지표에 신용 등급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큰 나라는 편입될 수가 없고요. 그건 굉장히 그 지수 자체가 불안정할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게 그 조금이라도 있는 디폴트 위험을 윗비에 편입됨으로써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고 또 전체적인 금융시장 시인도가 올라감으로써 디폴트 위험이 더더욱 줄어드는 예. 그런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될 거고요. 네. 또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외환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세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을 맺겠죠. 사겠지만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환전이 굉장히 그 편하게 또는 큰 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그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에서 지난 2년간 외환시장 구조개혁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RFI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에서도 그 외환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외환 시장을 2시까지 연장을 했죠. 예, 뭐 예, 여담을 예, 말씀드리면은 예.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큰 글로벌 투자 기관의 그 고위급 임원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외환 시장 연장 이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국제 투자는 입장에서는 감사하니까. 뭐 너무 좋다. 영국 런던 시장 뭐 그런 부분도 그 마감을 새벽 2시까지 예,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고로 일련의 예들이 예, 있죠. 예. 그래서 많은 개혁이 이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아무튼 그 구조 개혁이 굉장히 위비 편입에 아주 저변을 깔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세계 국제지수 편입, 금리 인하 등이 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거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기재부도 굉장히 신이 났을 법한 그런 이슈들이 또 상당해요. 저희는 뭐 비하인드 신이 스토리 난다기- 좀 말씀해 주세요. 신이 난다기보다는 네. 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윗비 편입이 돼서 막 좋다. 이거 좋다. 선진시장 됐다. 이렇게 취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금융시장은 당연히 이제 선진으로 올라왔으니까 요거의 어떤 효과를 편입의 효과를 실물 경제까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기업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이거를 어떤 계기로 네. 삼도록 관련된 정책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면 네. 선진국 자본시장의 위상 격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느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인정받을 수 있을 건지 그동안 예. 국제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신 꽤 오래 되셨잖아요. 네. 좀 경험담을 녹여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금융 선진 시장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금이 유입된다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측면도 당연히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를 비로소 금융 선진국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자,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뭐 제도나 제가 몇 단어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예. 제가 IR을 100군데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 투자 기관은 당연히 투자 리스크는 지는 거죠.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법적 제도적 리스크, 즉 이 제도를 이용했을 때 뭔가 결제 실패가 일어나거나 뭔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리스크는 제로로 만들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굉장히 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편입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깐깐히 본 거 맞고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성이나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더 이 실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이제 확실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윅비 편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푸치러셀이 3월과 9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이하게 10월 8일로 했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연기했다는 얘기 듣고 그냥 했습니다만은 3월과 9월에 모든 이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의 어떤 상황을 리뷰를 합니다. 3월, 9월 두 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9일에 발표를 한 거였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발표인데. 그렇죠? 원래는 네. 9월 말입니다. 9월 말. 9월 말인데 이번에 좀 네, 특이하게 한 네. 12일 정도 연기가 된 거고요. 네.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제 3월과 9월에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특이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 10월이었지만은 한국의 어떤 국가 분류가 이제 된 거죠, 이 비편입에. 이런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한국은 이제 11월에 편이니까 기간이 남은 딱 중간이겠죠. 중간에 한국의 이제 제도나 어떤 제도 개선 이행이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본 후에 이제 필요한 권고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저희 목표는 이게 윅비가 편입된 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편입이 확정된 거죠, 이거. 확정됐지만은 이게 좀 스무스하게 뭔가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또 잡음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이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투자자에게 잘 안내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 국채가의 목표는 3월 리뷰도 정말 잘 나오도록
그래서 3월 리뷰가 잘 나오면 아마 그 영향은 또 긍정적인 영향은 또 한 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의 그 윅빅 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예, 예.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효과를 그쪽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신규 투자자분들이 문제 없이 어제도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네, 예.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일단 그 성과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 예. 저희도 응원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채가 이게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톡톡한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켓나우 2부 오만한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한투자증권 왜 이럴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으로 신한투자증권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 상승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데 어제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KB금융이 신고가 기록했고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신한지주만 유독 1%대 상승은 했지만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신한투자증권 관련해서 이 LP 운용 손실이 1,300억 원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마도 신한지주에게도 전이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LP가 뭔지 좀 생소하실 텐데 LP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LP란 유동성 공급자라는 뜻인데 일정 범위 호가 내에서 매수 매도 물량을 공급을 해서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거나 변동성이 심하지 않게 계속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죠. 유동성 공급 목적 외에 장내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 그 금액이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였고 여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 수합 거래도 있었다. 이것도 발견을 해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추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8월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봐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매도 호가를 내면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LP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8월 2일부터 그 선물 거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에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도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5일 기억하시죠? 블랙 먼데이 기억하실 겁니다. 8월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지수 자체가 급락했는데 이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선물 거래 때문에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날 주가가 오르고 지수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지만 그 전까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때부터 계속해서 선물 거래 매매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래가 지속됐는데 그게 누적 손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1,300억 원까지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상반기에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이 1,300억이 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한투자증권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적자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이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격 거의 취소된 상황이고 LP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 운용 손실 규모, 제재 수준도 살펴보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 신한투자증권의 손실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이 어제 실제로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LP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이 여러 곳에서 이상이 감지되고 있는데 지난 10일에는 신한 제14호 스펙 IPO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철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청약 당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은 한번 청약을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철회 신고서를 냈고요. 여기에다가 그 전에도 일정 변경, 오탈자 이러면서 정정 신고서를 계속 다시 내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투자증권 요즘 왜 이럴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신한투자증권 만약에 1,3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면 1조가량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작년에 불법 공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개인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깨끗한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신한투자증권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늘 오전 시장을 저희가 정리해드렸는데 어떻게 네. 좋은 투자 전략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고 다행히 반도체는 매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2,630선까지 되찾으려 노력하네요. 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투자 전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